근데 여러분들이 알 때는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거든요. 비트코인이 왜 올라가고 떨어졌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그 차트만 보고 이평선 그리고 추세선 알려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쓸데기 없어요. 진짜로 100%요. 그러니까 차트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조지표로 가져가는 거지, 차트로 맹진해서 매매하면 절대 안 돼. 그거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차트는 어차피 보조지표일 뿐인 거고, 그 차트가 움직임에 따라서 그 세력들 움직임이나 수급이나 그 다음에 방향을 잡아주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왜 나스닥을 따라가는지 먼저 알아야 돼요. 나스닥이랑 왜 커플링인지. 예전에는 나스닥이랑은 영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펀드 출시나 아니면 ETF 간접 투자나 기관의 수급이나 그 다음에 이제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기 전까지는 나스닥의 영향을 받는 게 전혀 영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스닥하고는 상관없이 움직였어요. 근데 ETF가 생기고요. 펀드 출시하고, 그 다음에 간접 투자, 그 다음에 기관의 수급,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에 이제 코인베이스가 상장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채굴업체들도 나스닥에 상장하고요. 그 다음에 제약사나 아니면 다른 회사, 전혀 관련 없는 회사들이 갑자기 장사가 안 되니까, 시장이 안 좋으니까 비트코인을 매집해가지고 자산을 비축해서 사업을 전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다 갖고 있는 거지. 대거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나스닥에 있는 갖고 있는 그 기업들이 떨어지잖아요.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나스닥에 있는 그 펀드나 아니면 기관의 수급이나 그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스닥이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져. 그죠? 아니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거나. 그리고 그 과거를 좀 알아야 돼요. 왜 상승이 오고 하락이 왔었는지. 예전에는 이제 금리랑 관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나 전쟁 악재로 인해서 나스닥이 떨어졌잖아요. 현재는 왜 이제 반등하고 올라가냐면, 지금 떨어지는 구간에 이평선을 그려서 떨어진 게 아니라 관세 때문에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하고 관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에는 악재가 없어. 여러분들 그 마운트 곡스 물량도 거의 해소된 상태라서 현재 비트코인 자체에는, 코인의 자체에는 악재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나스닥하고 영향이 있는 거예요. 관세를 세게 때리면 나스닥, 그러니까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되게 그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빠지니까 나스닥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베이스나 아니면 거기에 상장되어 있는 블랙록이나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채굴업체 기업들 다 떨어지잖아, 주가가. 나스닥이 또 전부 떨어지죠. 그럼 비트코인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아야 돼요. 비트코인의 자체에는 악재가 없고 외부적인 악재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고점 대비 최대 30%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해외로 따지면은 75K 부근이에요. 국내로 따지면 1억 천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 정확히 알려줬거든요. 75K 부근에 오면 분할 매수 거세요. 무조건 반등 옵니다. 국내에서는 1억 천이요. 여기서 분명히 매집할 거예요. 이거를 제가 저번부터 계속 알려줬어. 이때 80K가 깨졌을 때 75K 부근, 이때 오면 분할로 잡으면 된다고. 국내에선 1억 천이요. 바로 반등 왔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대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75K에서 80K 정도에 여러분들이 매수 잡았잖아. 그러면 내가 올해 6월 달에서 9월 달을 왜 얘기하냐면, 지금 현재 관세로 인해서 나스닥이나 떨어지는 상황에 같이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관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금리 인하가 6월 달 이후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발표가. 그때 아마 금리 인하가 계속 나올 거야. 그러면 6월 달 이후에 금리 인하가 나오려면 관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죠? 관세로 인해서 나스닥이 떨어지고 코인이 떨어지고 금리 인하를 못하니까. 근데 제가 예측하기로는 6월 달이거든. 그죠? 그러면 6월 달에 바로 올라가느냐? 아니에요. 그 전에 관세가 해결되거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그러니까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면 금리 인하로 인해서 5월 달 정도에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한 달 전부터 움직인단 말이에요. 기대감에 선반영이 돼요. 그죠? 그 본격적인 상승은 6월 달부터 9월 달에 이후에 되겠지만 그 전에 선반영으로 5월 정도에 반등이 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왜 150K냐? 기본적으로 고점 대비 30% 빠졌을 때 30% 빠진 가격에 75에서 2배에서 4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소 그냥 평균적으로 150K가 간다고 내가 얘기했던 거고, 그냥 수치예요. 위아래로 오차는 있겠지. 최대 330K요. 150에서 330K 간다고 보면 돼. 응. 이제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추세선 그리고 이평선을 그리고 여기서 반등하고 여기서 떨어지게 올라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이슈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슈에 따라서 기관들이 팔고 기관들이 사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떨어지는 구간에는 이평선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나스닥이 떨어지고 관세가 떨어지니까 커플링으로 빠진 거잖아요. 이평선을 그리고 빠진 게 아니야. 그래서 차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차트는 이평선이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하락 추세였다가 갑자기 급반동이 올 수도 있어요. 관세가 해결되거나 트럼프가 입김만 딱 터트리면 그냥 여기서 이평선은 내린다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급반동 올 수도 있으니까 차트가 갑자기 변동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갑자기 이슈가 터졌네요. 급호재가 터져서 차트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지들은 분명히 하락장이라고 빅숏이라고 숏 잡아야 된다고 해놓고 갑자기 호재가 터지면 차트가 변동해요. 그때 가서는 말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이해 가죠? 걔 차트만 분석하는 애들은 이슈에 따라서 얘가 차트가 급변하면 분명히 떨어진다고 했는데 올라가네? 그냥 말 바꾸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악재가 해소됐어요. 어떤 이슈가 터졌어요. 트럼프가 올려버렸네? 다 틀린 거지. 그래서 차트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냥 이슈를 인해서 낙폭이 생겼을 때, 요 정도쯤이면은 차트로 봤을 때 바닥선에서 분할 매수로 요 정도까지 잡으면 되겠다라고 보일 때 차트를 보는 거지. 차트를 보고 뭐 60일선, 120선, 이평선을 그리고 요거에 맹진해서 나는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도 매도해야지. 이러면 한두 번은 어떻게 맞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읽는 그냥 여러분들의 시드를 녹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차트가 움직이는 거는 여러분들 그 기관에, 그러니까 세력들이나 고래들이나 이런 애들이 수급이 생겼을 때나 매도량이 나왔을 때 차트가 변동해서 나중에 추후에 변동되는 거지. 여러분들 이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이더리움은 비트가 올라가는 상승분에, 그러니까 솔라나도 마찬가지겠지만 비트가 올라가면 같이 따라가서 어느 정도 상승분은 나와요. 그러니까 세게는 못 올라가겠지. 근데 이더리움을 나중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하려면 스테이킹이요. 현재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32년쯤에 거의 다 끝나거든요. 2032년에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고, 왜 32년까지 보냐면 32년에 반감기가 끝나고 나면은 물량이 요만큼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아무리 채굴을 하더라도 보상이 너무 작으니까 하나만 한 거야. 그러니까 채굴을 하는 전기세가 더 많이 들어가요. 보상 받는 것보다. 그래서 2032년 이후에는 채굴이 줄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작업 증명에 채굴이 줄고 나면은 그래픽 카드를 쓸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뭐 인텔의 그 CPU도 쓸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채굴기를 쓸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온라인 채굴을 많이 하겠죠. 온라인 채굴은 왜? 지분 증명이요. 지분 증명은 뭐냐면 내가 지분을 갖고 있었을 때 예치를 해놨을 때 이자를 받는 거예요. 채굴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분 증명 스테이킹이라고 하거든요. 지분 증명 채굴이 스테이킹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2032년 이후가 이제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거의 해소가 이제 거의 다 끝나고 나면 스테이킹으로 몰릴 가능성인데, 스테이킹은 주로 이더리움하고 솔라나예요. 그쵸? 이 두 가지가 제일 커요, 스테이킹이. 그나마 메이저 코인 중에. 그래서 2032년 이후에 저는 이더리움하고 솔라나가 이슈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자금을 갖고 있어도 이제 비트코인 채굴을 못하니까 자금을 들고 있어도 코인으로 이자를 주니까 코인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내 자산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스테이킹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32년이에요. 32년 이후에. 그래서 그때 보는 게 낫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은 모으는 단계다. 그때를 위해서. 근데 지금 당장 자금이 필요하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못 버텨요. 그래서 여윳돈이 있었을 때 여윳돈 일부를 조금씩 스테이킹에 이제 이자를 늘리면서 수량을 늘리는 작업하는 거예요. 저는 리플은 정확히 얼마라고 예측은 못 하겠는데, 그 소송만 완전히 이제 16일 이후에 마무리가 되고, 그러니까 마무리가 된다고 해서 막 갑자기 급등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요.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고 ETF가 승인이 되고 기관에 수급하고 펀드 출시를 하게 되면 그 외부적인 기관들이 수급이 들어오거든요. 수급이 크게 들어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리플이 그러니까 XRP가 몇 천 원짜리는 아니라고 봐요. 몇만 원짜리는 돼야 되지 않나. 저는 리플이 이더리움급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최소 얘는 한 몇만 원짜리 정도에 머무러야 되는 그런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16일 날 이제 소송이 완전히 끝나는 거니까, 리플에서 이제 소송 취하되면 이제 소송에 대한 거는 항소권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16일 날 이후에. 저는 이더리움 한 2032년 이후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테이킹을 10개 갖고 있잖아요. 이거를 정말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아니면 웬만하면 솔라나랑 이더리움은 그냥 이거 꾸준히 들고 갈 생각이에요. 이 두 개는 스테이킹으로 넣어놓고 계속 가져갈 생각이에요.